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박작가입니다. 에디슨은 위인전기의 단골 손님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에디슨의 별명은 발명왕인데요. 적게는 1093개부터 많게는 무려 233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든 전설적인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디슨은 무언가를 최초로 발명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개발한 발명품을 실용화하고 상용화해서 널리 보급하는 데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발명가보다는 사업가에 훨씬 더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디슨의 업적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요, 살아생전에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전류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에디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자,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은 대부분 전기와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열전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축음기, 영사기, 전신기, 형광투시기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발명품을 훔쳤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열전구를 들 수 있어요. 1878년 에디슨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필라멘트 백열전구를 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최초가 아니었어요. 자, 바로 1년 전에 조지프 스완이라는 영국 발명가가 먼저 출시했던 겁니다. 이에 스완이 에디슨에게 소송을 걸자 에디슨은 원래는 내 아이디어가 맞다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에디슨의 완패였겠죠. 그러자 에디슨은 합의금을 주고 합작회사 에디스완이라는 걸 세워서 백열전구 판매권을 확보합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축음기 역시 프랑스 발명가인 샤를 크로스가 먼저 개발했습니다. 영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윌리엄 딕슨이라는 영국 발명가가 만든 것을 개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디슨에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승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류전쟁, 커런트워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에디슨은 1880년대부터 전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110V 직류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었거든요. 전류에는 직류와 교류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직류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입니다. 반면 교류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류 전원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이 변압기라는 걸 사용해서 전압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에디슨이 사용한 이 110V 직류 전기는요, 낮은 전압과 전선의 저항으로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류가 너무 많이 컸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통한 교류 방식을 추진한 인물이 바로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변압기 관련 특허를 사들이고 전기회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에디슨과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이 교류 송전 방식에도 당시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효율적인 교류 전동기가 없었다는 점이죠.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천재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를 만나게 됩니다. 테슬라는 1888년에 교류 방식에 매우 적합한 전동기를 발명해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는 이 특허를 사들이고 본격적으로 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테슬라는 에디슨이 운영하는 이 전기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에디슨에게도 이미 교류가 좋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몇 차례나 제안한 바 있는데, 에디슨은 이미 직류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교류가 좋을 것 같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제안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욕을 주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류가 더 뛰어나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된 거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에디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교류의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거죠. 바로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전략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잡아다가 교류로 감전사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기자나 관계자들 많이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널리 소문을 내도록 했죠. 그런데 별로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자 이번에는 송아지나 말 같은 큰 동물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설득력이 없자 드디어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바로 사형용 전기 집행 의자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당시 뉴욕주 교도소가 사형 집행 방식을 교수형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형을 할 때 목을 막 감는 올가미가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형수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깔끔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에디슨은 대대적인 로비를 통해서 교류 전기를 통한 사형 집행을 제안합니다. 전기를 통해서 사형수를 즉사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기의자를 발명한 겁니다. 도끼살인마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밀러가 역사상 최초로 전기의자에 앉게 됩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밝았고 기자를 비롯해서 의사, 법조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이 레버를 당기자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1000V 전류를 17초 동안 흘려보냈지만 캐밀러는 죽지 않고 막 미친듯이 비명만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72초 동안 전류를 흘려보내는데요. 역시나 캐밀러는 죽지 않고 산채로 그냥 태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캐밀러의 몸에서 막 연기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레버를 내리고 사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AP통신사의 기자는 기절을 했고요. 그리고 간수 중에 한 명은 차라리 이럴 거면 화형을 시킬 거지 왜 이걸 하냐라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기의자는 에디슨에게 훨씬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후에도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조련사 3명을 죽인 코끼리를 감전시키기도 했는데요. 아무도 에디슨을 옹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직류와 교류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최대의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결과는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